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했던 그 판사가 이번에는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이 됐고 또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에선 입을 닫았던 송영길 전 대표는 영장 심사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검찰과 부딪히며 6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중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놓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차명폰으로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정황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휴대폰은 프랑스 대학에서 제공한 현지 폰을 입국하면서 바꾼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지목된 이른바 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도 검찰은 증거인멸의 정황이라 봤지만 송 전 대표는 정기적인 교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그의 호언장담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고 오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해온 24년 정치 인생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돈봉투 살포 송영길 구속. 강제수사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종 수혜자이자 또 정점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겁니다. 송 전 대표 역시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그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의원회관 압수수색도 당했죠.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소환 조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후폭풍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나 이는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의 정점에는 당시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이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현역 의원인 것으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지난 겨울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켰죠. 이 영장을 기각했던 그 유창훈 판사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요?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죠. 자, 차명폰을 사용했고 이른바 깡통폰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또 PC 하드디스크 가봤더니 미리 교체해놨고 이런 점들이 송영길 구속의 결정타였다. 자, 깡통폰 검찰에 제출하고 하드디스크 바꾸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의도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바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유창훈 연장 전담 판사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위장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어제 유 판사는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요,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를 회유한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썼던 휴대전화는 폐기하고 산지 일주일가량 된 이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그리고 차명폰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고로 검찰이 지목했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작년 11월 교체됐고,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선제적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 증거인멸 아니다. 뭐 깡통폰이라고 해도 핸드폰 누구나 다 바꾸지 않느냐 이러면서 특히 증거인멸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럼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증거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부터.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자, 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 이전에 구속영장 발부 판결을 내린 유창훈 판사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인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판사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판사마저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이 범죄 혐의의 소명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투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 봉투를 받아서 돌렸다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는데 어제 보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돈 봉투 사건의 종범인 윤관석 의원이 재판장 앞에서 선처를 빌고 있는 이 마당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막 물병 던지겠다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철퇴가 내려진 것 같고요. 이제 구속이 된 만큼 이 과정에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외에 지금 먹사연을 통해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같은 경우도 거액이다라고 어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 부정부패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돈봉투 사건만큼은 특히 이게 정치인들에 의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받은 돈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양문석 의원님,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한 24년인가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생명도 이제 사실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현 정권의 성격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 그 프레임 속에서 이 판을 읽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 제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시기반이 탄탄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파렴치범이냐 안 그러면 정치적 희생양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유튜브 개설하고 한 3개월 됐는데 16만이 넘어가는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정치적 그 지지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파렴치범이냐 안 그러면 정치적 희생양이냐,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 받는 탄압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지지자의 시선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정치적 희생양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송영길 지지자들의 그 기본적인 인식들을 그 비추어 보건데 충분히 정치적 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송영길로 그 이미지화하면서 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훈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훈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 전화 녹취는 검찰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핸드폰 안에 있었었거든요. 자, 이 현안에 대해서 그 전화 녹취는 수만 건이죠. 그리고 언론 그 처음에 JTBC 그다음에 TV조선이 인용하기 시작했던 건 아주 극도의 제한적인 내용들만 그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수만 건 중에 제한적인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뭔가 레코드판 튀는 것처럼 툭툭 튄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죠. 예, 강승규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고 만시지탄입니다. 그동안 송 전 대표의 구속 앞뒤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586 그 정치인의 후한무치, 위선 이런 부분에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신지탄이지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진실에 대한 규명이 시작되었고요. 저도 이제 어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보면서 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까? 우리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되었는데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속되는 거 보면 사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로또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조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 다시 한번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불구속이고 지금은 구속이냐? 그때 이재명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이라든지 백현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요? 의정 교사 혐의 등이 분명히 소명이 되었는데도 예. 영장이 같은 영장 전담 판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이 국민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대 수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수혜자는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송영길 전 대표겠죠.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안 받았대요. 이 전화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운명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현재까지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이거 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명단을 공개했고요. 그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찰은 돈 봉투가 뿌려진 장소가 어디냐?
지금 외통이 회의실 옆이다 뭐 이러면서 장소도 지금 특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를 앞둔 그 상황에서 돈까지 뿌려지는 게 나왔습니다. 명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뭐 그래픽 화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까지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온 건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재판에서 이름을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 정도 되니까 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돈봉투 수수 같은 경우는 아마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보통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준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을 때는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아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조금 결이 다르지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에 1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돈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 그리고 또 강내구 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재판부가 이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돈 받은 사람들의 유무죄 혐의도 좀 갈리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좀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다른 세 사람에 대한 조사와 뭐 진술 등을 듣고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까지는 추정이죠. 이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뭐 불구속 기소 정도로 보이는데 기소하고 재판 가려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까요?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총선 이후에 나올 텐데 이제 정치적 공이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돈봉투 받았다고 알려지고 리스트가 공개되고 재판에까지 이제 갈 것이 예상되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총선 끝나고 1심에서 돈봉투 받은 걸로 유죄 나오면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보궐선거 해야 되고. 그렇죠. 사법적인 공은 시간이 총선 이후로 좀 밀리겠지만 총선 국면에서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당사자들 얘기도 하죠. 아니 외통위 회의실 위원장 옆방에 간 게 그게 돈 받은 거에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거 뭐 당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어떤 선거에든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작은 흔적이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정당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돈봉투 사건 8개월 만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구속시켰는데 이 8개월 동안 그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심을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시선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이 왜 검사 독재 정권이냐? 검찰에 의해서 정치 개입의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이 출소환된다. 이게 악재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더 결집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외려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양문석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승규 수석께서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것까지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분들 지역구 같은 경우엔 민주당 의원도 현역이지만 뭐 다른 이제 같은 당에서 나도 여기 정치 한번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지난번에 최강욱 사건이 그런 교훈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은 해요. 같은 당내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송영길 의원, 그 송영길 대표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교체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구태 정치가 만연했던 여의도 문법에서 정말 5천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혁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586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경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한 행동은 무오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또 내노란불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아주 분노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의 구태 정치에서는 혐오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총선 앞두고 지금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름만 나와도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만 나와도 아마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에는 조심 또 조심, 언론에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소환되더라도 비공개 소환되려고, 이런 게 요즘 세태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잇따라 지금 논란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 야, 이거 형사처벌감입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인데 민주당 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바로 이 사람 판결입니다. 다시 한번 이경 상근 부대변인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꼭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던 이제 상근 부대변인 자리였던 거죠. 이경이라는 것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자. 그래서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캠프 때부터 대변인 할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컷도 같이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간,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었던 마음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 윤석열이 좋은 점 있어요? 배우자한테 잘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네요. 그거 하나는 꼴보기 싫었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저 지금 보신 장면은 약 한 달 전에 열었던 출판기념회 장면입니다. 출판기념회까지 열었어요. 내년 총선 나간다는 얘기죠.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했겠죠. 그러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고 끽 쓰고 좀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전국이었던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탄 승용차가 3차로에서 이제 2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뒷차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이제 상황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이 탄 차량이 바로 이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급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뒷차가 급제동을 피해서 옆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자 다시 따라가서 이 차량 앞으로 또 끼어들어서 급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복운전으로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운전도 문제인데요.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대요. 아니,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 조사 전화 과정에서는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이후에 출석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 본인은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때 잠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를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그렇지, 콜 전화번호가 뭐 떠야 되잖아요.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기록이 요즘은 다 남잖아요. 예. 근데 그와 관련된 기록이나 정황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예. 보복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정당인이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상근 부대변인직에서 스스로 사퇴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보면 이제 공천 적격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지금 뭐 누가 부적격 판정 받았다, 적격 판정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공천 심사 적격 판정을 내릴지를 또 지켜봐야 되고, 만약 적격 판정이 나온다면 이게 또 추가적인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보복운전까지는 뭐 그렇다, 물론 잘못했죠. 근데 그걸 또 대리기사가 했어요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괘씸죄에 빠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부대변인은 사퇴를 했는데 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리기사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죠. 그리고 그때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그 캠프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TV조선이나 종편 그리고 지상파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저렇게 보복 운전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경 부대변인을 가깝게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런 그 성격도 아닌 뿐더러 기본적인 그 공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런 플레이를 했을까? 저는 저렇게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리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죠. 근데 지금 눈길을 가는 게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친명계 인사들 측근 논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맨 처음에 이 프락치라면서 한 젊은이를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이른바 그 프락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의찬 특보,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뭐 경기도 시절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물론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공천 줄만하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죠? 당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술자리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강의원 특보 역시 이 대표의 측근입니다. 요번에 아까 뭐 눈물 흘리는 거 봤잖아요. 보복운전으로 선고받았 이 벌금 500만 원을 1심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는 안 갔다지만 물론 본인은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후안무치하고 이념화된 그런 586에 박제된 정치인, 그리고 개딸로 상징되는 그런 팬덤 정치에 이재명 대표의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어떤 사건이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또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면 또 거짓말로 또 돌파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를 또 이마저도 안 되면 그냥 내노란물로 넘어가는 이런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은 친명계로 대표되는 이번에 이경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건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공천 심사에서도 이런 분들을 모두 다 또 공천해서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 공천을 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럼 뭐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 앞으로 누구를 얼굴로 내세울지
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연석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갈 건지 말 건지, 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제 그 회의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참석하셨죠?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요. 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토한다기보다는 일찍 등장해서 좀 상처날까 우려된다라는 것이지 한 장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토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고요.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조금 아껴 쓰자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는데 예. 큰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큰 흐름은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 추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나 원로들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만약 경론이 되려면 한 장관 외에 다른 후보 이야기도 많이 분출돼서 아니다, 누가 낫다, 이 사람이 좀 더 낫다가 돼야 되는데 어제 분위기는 그냥 제2, 제3의 후보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한 장관에 대해서만 가부만 이야기가 나왔고 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뭐 아껴 쓰자거나 선대위원장이 어떠냐 정도였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은 사실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강승규 수석님도 처음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보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저는 질서 있는 변화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진한 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든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변화에 누가 가장 적임자이냐, 거기에 비대위원장의 선정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대결해서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구 해야 되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결론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적임자냐, 그 분위기들은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당내 의견을 몇 가지 전해드리죠.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이분들은 적극적 찬성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당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예. 자, 하지만 좀 빠른 것 아니냐라는 뭐 반론일까요? 신중론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에 대한 그런 국민적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이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상 상황에 모시는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당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우리 당원을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 네.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뭐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은 잠시 뒤에 제가 따로 이제 들어보고 제가 대신 좀 질문드리죠. 장해찬 최고위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릅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한 장관이 지금 같은 국민과 당원의 인기, 지지를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이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행보 때문에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물려주거나 쌓아준 지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개척한 지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있었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질문을 받고 본인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어요. 다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주권이기 때문에 또한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이렇듯 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뭐 소소한 에피소드입니다만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이 회식하자 해도 나는 술 안 마신다고 집에 갔던 검사가 한동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정 관계를 더 건강하게 재정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죠. 자, 이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누가? 한동훈 장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면서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용산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 광역단체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보다 한 장관이 독립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대위원장 인선은 한 장관 본인과 당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강승규 수석님,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또 정치에 같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정치 경험은 없다,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다, 잘할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장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일을 맡기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도 좀 언급됐습니다만 술을 본인이 한 잔도 못 하는데 술자석이나 어떤 회식 자리가 있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일한 만큼 뭐 아바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하나 비화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희 정부 출범부터 우리 인구 절벽,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 문제, 또 인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민청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리 대통령실에 비서실에서도 그렇고 내각에서도 그렇고 이민청을 잘못 언급했을 때 오히려 표가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한동훈 장관은 소신 있게 이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미래에 그 존망의 위기까지 갈 수가 있다. 출산율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민청 등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인력 체계 등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소신 있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뭐 비대위원장을 맡든 어떤 자리에 가든 소신 있게, 또 정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또는 용산과 그렇게 협치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단어를 꺼냈습니다. 땡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땡큐죠. 강서구청장 시즌2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땡큐죠.
자, 양문석 의원님, 왜 지금 땡큐라고 했을까요? 아니 고마우니까 땡큐라고 그랬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제 계속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그 비토 글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를 맨날 이직선동 언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인용하지 않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러한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국힘당은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서 인터뷰했던 국힘당 정치인들,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인 공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저기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계속해서 윤석열의 아바타.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윤동훈이라고 해서 오타가 났나? 오타를 쳤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윤동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부분은 아니다, 다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소소하게 차이를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궁색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은 민주당의 반응은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카드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장희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만고만한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도부 일원이지만 갑작스럽게 당대표가 사퇴한 상황에서 저희의 수도권 선거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여의도 관습대로 정치 경험이 있고 뭐 선거를 해보고 이런 분들이 당을 지휘했을 때 예상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70점, 80점.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 복권이라고도 하고 주사위에도 비유를 하는데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고 참신한 세대 교체를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도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까지 586 운동권이라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전대협 위주에서 한 총련 위주로의 변화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보다 한 세대 어린 X세대가 이 당을 대표하는 기수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비 더 젊어 보이는 효과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금 제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은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입니다. 예. 그분들이 한동훈 장관 정도의 간판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윤지혁 원내대표가 잘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장희찬 최고위원께서 이제 네덜란드 함께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네. 같이 있었을 텐데 혹시 한동훈 비대위 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뭐 의향이라도 윤 대통령한테 질문 정도는 안 하셨습니까? 그게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거의 모든 일정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통령 옆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예. 저희 정말 반도체 동맹 만드느라 예. 또 ASML과 삼성의 1조 원 국내 투자 이끌어내느라 당무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시간이나 물리적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찬반이 약간 좀 팽팽한 입장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곤란한 질문 계속 드려서. 그런데 주말을 계기로 주말에 이제 의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쪽 한동훈 물론 이제 전화로 설득도 했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장희찬 최고위원이 네덜란드 순방 이제 마치고 오실 때 이제 한마디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 들은 분이 저 정도 얘기하면 저게 혹시 윤 대통령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치적 해석이고요. 제가 국빈 순방 수행 같이 하고 왔다고 해서 지도부인데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저는 저 나름의 소신과 뭐 정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이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네. 자,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거리를 두는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청 이거 지금까지 개각에서 명단에서 빠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민청도 좀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장관으로서 좀 일을 좀 마무리 짓고 나서
뭐 나오더라도 나오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조금 조기 등판이거든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본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자 조선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어디 계세요?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입니다만 오늘 아침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된다. 야, 해당 그 장관이 당일날 일정을 취소한다. 요거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 지금 심사숙고 중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에 참석이 예정됐던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도 불참하면서 이노공 차관이 대신 참석한 걸로 바뀌었는데요. 예. 지난달 17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여온 한 장관이 행사 당일 일정을 취소한 건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장관이 외부의 눈을 피해서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자맹을 보였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어떻게 공개 행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예, 자 당내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 입장도 본인이 저 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언론에서 해석하기를 아니 당에서 추대를 하면 반대하는 의견 없이 뭐 만장일치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총선을 4개월도 미처 못 남긴 상태에서 지도부가 고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만약 비대위원장이 맡겨진다면 어떤 역할을 맡겨져야 되는지 한 장관으로서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그 당과 정부 또는 그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립적 수평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했다는 것은 뭔가 그 당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일 텐데 그때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 대결적 수평 관계를 가질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결말이 날지는 국민들이 더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관계를 갖되 협력적 수평 관계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에 본인이 그런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기대하는 것은 아주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을 스마트한 젊고 참신한 그런 리더십 거기에 또 소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또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 그 속에서 또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아마 본인이 고민해 보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요즘 심각합니다. 왜 그 조리돌림이라는 말 아시죠? 학교 폭력할 때 뭐 한 아이를 따돌림 시키는 거. 근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두고 이런 조리돌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된 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은 반란군의 힘이 되어주고 그 편에 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다 까먹은 분위기도 합니다. 분열 책동은 도저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연판장을 돌리고 있고요. 의원들은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석 의원님,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탈당 움직임,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언제부터 다당제 이야기 하셨죠? 갑자기 다당제 이야기를 하시고 당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도덕적 감수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원욱, 윤영찬 등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매일같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목소리인 양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의 억압입니까, 당내? 즉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 던진 명분도 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다당제를 던지면서 평생 한 번도 다당제라는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분이 저 명분을 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뭐 목소리 지금 뭐 원내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원내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자, 이정민 기자, 그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의 얘기 지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재명 친위대라고 불리는 원외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맹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뭐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는 등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내에서는 신당 창당 만류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는 동시에 원외에서는 친이재명계 모임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는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말려보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만나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나가시려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듣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한 사람 나간다는 얘기, 신당 창당 얘기 나오니까 모든 의원들이 공천 앞둔 모든 원회에서 저렇게 막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뭐 강조했습니까? 통합 아닙니까? 세계일보 사면 보시죠. 자, 통합 노력은커녕 이낙연 조리돌림 방관하는 이재명. 친명 원외 모임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고 신당 창당 반대 연판장 117명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에 의한 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이런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의 모습이죠.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정통 민주당과 다른 모습의 지금 그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시민사회 수석으로 12월 초에 그 사직을 하기 전에 야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한 종교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또 정세균 총리 등이 그러니까 정통 민주당을 좀 부활하자는 모임을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결되면서 그런 모습이 수면 하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게 11월 말 정도였는데 11월 말쯤 그분이 전언에 의하면 다시 이에 대한 모습이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의 그 신당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을 그 세 분의 하나의 어떤 모임이 결론을 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양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시 뭐 화합이나 이런 건 없다, 끝났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이 표현,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이제 세계일보가 썼어요. 후 걸리고 맷돌을 쥐고 화살을 귀에 깨워 온 마을을 돌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자에 대해서 그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게 이제 조리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가 자꾸 인과관계를 놓치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왜 놓치느냐? 기본적으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귀국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한 번 만났죠. 예, 만났죠. 그리고 막걸리 2병 나눠 마시고 끝났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바로 발표 나섰을 때는 두 분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 전 총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그 비판을 해왔었죠. 대표적인 것들이 팬덤 문제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신당 이야기를 또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영찬 위원장까지도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호남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병훈 의원조차도 나는 탈당에 반대하고 신당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른팔 왼팔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이게 조리돌림인가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먼저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열을 획책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먼저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앉지 못하느냐? 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의 90% 이상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부가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요? 총선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낙연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예수처럼 묘사하는 저러한 모습들이 저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저 언론의 태도들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늦었다. 저런 얘기 하려면 이 그 구속영장, 그러니까 방탄국회 막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든지, 그런 지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든지, 이제 공천 앞두고 뭐 당이 막 분열하고 있고 뭐 이래서는 안 되는, 왜 지금 와서 총선 앞두고 왜 지금 저런 얘기를 해서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분석은? 저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명분의 문제도 안 되고 다당제라고 하는 부분도 말도 안 되고 정확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당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권리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밖으로 나갔다가 우회로를 타든지 밖으로 나가서 그 당을 키우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공당을 공격함으로써 명분을 삼는 이러한 그 분열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네. 뭐 그게 뭐 위성정당, 뭐 비례정당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뭐 지역의 후보까지 낸다고 그랬을 때 공천 이후에 공천 탈락한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도 나중에 합류를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이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뭐 1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나 큰 영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그리고 당내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움직였었을 때 전체적으로 한 자리 숫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 준비하시잖아요. 네네. 뭐 호남은 뭐 그렇다 쳐도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 이낙연 신당 후보가 하나 더 끼어든다면 그거는 또 1대1 싸움이 되면은 불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건 예측할 필요가 없는데요.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그 분당과 신당의 그 가능성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분당과 신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1월 달이 지나 봐봐야 우리가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법정에서 그동안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오만했습니다라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섭니다.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게 좀 늦었다고 보세요? 재판을 성실히 받을게요. 증언에 나선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다며 재판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아들이 극단 선택을 할까 봐 관리하려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과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또 수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셀프 스펙,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오만한 생각이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남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지만 자신이 화를 내 억지로 한 것이라며 두둔했습니다. 허위로 판명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도 조 전 장관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는 자신이 주로 담당했고 조 전 장관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지난 2019년 첫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피고인 신문에 저게 처음으로 응한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부터 일단 관심을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재판에 있어서 옛날에는 형사 첫 재판에 피고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죄를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했는데 요즘은 형사 재판이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서 앞에 증인 재판을 다 하고 제일 마지막 재판하는 날 피고인을 직접 묻는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죄를 자백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만 하지 피고인 신문을 별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죄를 부인할 경우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죄를 항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죄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본인의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이제 사실심으로 다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내가 이번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들으면은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사실상 죄를 다 부인하면서 이거는 다 내가 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무죄다.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의 또 부인으로서의. 그래서 이제 재판 내용을 봤더니 정작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교육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요. 남편이 몰랐다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는 게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입시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관련한 서류의 그런 조작이 문제되고 있는데 두 분이 교수입니다. 누구보다 한국 교육 입시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디서 활동했다 인턴 증명서 같은 거 뭐 고작 한 줄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줄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 달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남편은 몰랐다. 이건 내가 한 일이다. 이런 쪽에 좀 말을 한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요. 어쨌든 사실의 핵심은 조작이
있었느냐,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지 그 외에 다른 사정들이 사실 더 더해져서 그 사실이 팩트에 있어서 타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스탠스는 남편은 조국 전 교수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판에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짧게요. 남편은 몰랐다면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러면 무슨 인턴 증명서를 왜 아무런 관리 남편이 모르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떻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무죄를 항변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드러났던 많은 어떤 객관적 증거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만 사실상 그 법원의 판단은 본인의 주장을 참고하되 객관적 물증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1심에서 이미 사실상 유죄를 낳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그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요 학교 폭력을 마치 당했다. 뭐 그건 아직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또 갑자기 내놨어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로서도 아니고 뭐 조국의 아내로서도 아니고 하나의 엄마로서 분명히 호소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진술 첫머리부터 이 아들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엄마랑 떨어졌다. 자신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유학도 있고 또 가족의 병도 있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고 또 학교 폭력 사실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뒤늦게 알아서 죄책감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늘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한다. 이 어느 부모나 좀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극단적 선택할까 봐 내가 24시간 관리하려고 했고 그래서 동양대 프로그램에도 참여시켰고 심지어 유학을 타국에 보내고도 내가 스케줄을 다 챙겼다. 이런 한 어머니로서의 호소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저럴 수 있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뭐 대신 시험을 쳐준다든가 아니면 인턴을 뭐 허위로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얼마나 되는 분들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대학원에 여러 군데 내며 로스쿨에 그렇게 입시 원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 24시간 관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어떻게 24시간 관리를 하죠? 엄마로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본인의 인식이 어떤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가정사에 좀 아픈 가정사는 충분히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그 부부간에 다 유죄가 났는 상황에서도 사실 뭐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뭐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월 달 초순에 어떤 판결이 날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2월 8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 일본 사람인데 뭐 한국말도 잘하고 그 예능에 많이 출연하면서 우리한테는 친숙한 일본인입니다. 바로 방송인 사유리 씨입니다. 아시죠? 저분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과거에 한 연예인에게 원로 연예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원로 연예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이 사유리 씨가 또 다른 유튜버, 일본인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이 좋아서 이제 활동하는 연예인과 함께 이 개인 방송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한 10년 전에 원로 연예인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하면서 당시 상황을 좀 상세히 얘기하면서 그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내가 이제 봤더니 이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 만약에 정말 솔직하다면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마치 지금 이 말에 대답을 해야 일본 사람이 솔직하다는 듯이. 근데 그 내용이 미혼 여성에게는 사실 기혼 여성에게도 물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실 느릿느릿한 말투로 물어봤다 그래요. 뭐라고 방송이니까 조금만 조절을 하셔서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부부로 얘기한다면 부부 생활에 관한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미혼 여성이잖아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봤을 거고.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이제 그 사람이 TV에 나서 노래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도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노래한다 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은 노래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누리꾼들이 그러면 그 가수가 누구야? 막 이렇게 이제 찾고, 뭐 딸이 있다는 가수가 누구야? 막 이렇게 찾고 계신 거 아는데, 저는 이게 사실 요즘에는 그냥 연예인들도 여러 음악 예능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추측하시거나 누군지 자꾸 찾아내시려고 할수록 지금 사유리 씨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 사과문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네티즌들의 추측글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 방송 내용을 보자면은 어떤 추측할 만한 그런 단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고 가니까 사유리 씨가 직접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요. 지금 영상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 발언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분들을 언급하시는데 모두 제 발언과는 무관한 분들이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각에서는 또 지금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폭로를 누구라고 지적 안 하는 대신 나는 그 생각이 난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성으로 굉장히 모욕인데 어떤 본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유리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댓글을 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유리 힘내라 이런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가 또 어떻게 보면 댓글 문화도 건전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막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거 많으시니까 셀프 반찬대 여기다 따로 놓습니다. 뭐 마음껏 드시고 가라고. 근데 칼국수 시켜놓고 몇 분도 안 왔어요. 몇 분 안 왔는데 이분들이 칼국수 드시고 나서 이래놓고 갔답니다. 이래놓고. 자, 아니 무슨 그릇이 저렇게나 많이 쌓인 겁니까? 무슨 회식을 했어요? 몇 개인지 세봤더니 접시가 앞접시만 16개. 16개라고 합니다. 대체 회식을 한 거예요. 몇 명이 와서 칼국수 먹고 갔는데 접시만 16개인 겁니까? 뭐 단체 회식을 했다면 사진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시만 16개고요. 이제 보면은 수저가 9벌. 그럼 한 9명은 왔나 보네. 네, 그렇죠. 국자 2. 그럼 최소 8, 9명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 3명이 와서 먹은 거라고 해요. 3명이 저렇게 먹고 갔어요? 네, 단 3명이 왔고 이제 차차 얘기가 되겠지만 이 칼국수를 3명이 와서 3그릇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국수 그릇은 3개뿐이에요. 근데 이 맛이 다 달라 그랬다 그래요. 요걸 맛별로 뭐 드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 곱하기 3하면 9개인데 무려 16개가 지금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해물 칼국수, 누구는 얼큰 칼국수, 누구는 뭐 칼제비. 예를 들면 일반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들깨 칼국수 이렇게 시키셨다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앞에 사람 거 먹고 싶죠. 그러면 여기 앞접시요. 덜어서 먹어요. 잠깐 하나 더요. 옆에 거 먹고. 내 거도 먹어봐. 앞접시 또 주세요. 그래서 16개를 쓰였답니다. 3명이. 저는 회전 초밥집인 줄 알았습니다. 초밥 먹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로 계산하는데 회전 초밥집은 그 하나하나당 계산이 되지만 여기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칼국수, 들깨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그걸 달랑 3개 하고 거기에 뭐 파전이나 수육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또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과다한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것이고. 숟가락은 왜 또 9개나 쓰셨을까?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3명이라고 하면은 많아야 5개 해도 15개인데 이건 16개라고 하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거기 더불어서 저렇게 시켜놓고 이야기 꽃을 피더니만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힐 정도로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도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질타를 했고, 저기 글을 올린 데가 우리 대형 포털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인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정말 사장님들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접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냉장고에서 꺼내잖아요. 저는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먹자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무슨 락 있잖아요. 그냥 그거 채 먹어요. 왜?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해요. 가끔은 그냥 그거 채 먹습니다. 집에서는 다들 또 그렇게 먹는 분 많아요. 집에서도 앞접시 14개씩 올려놓고 드실까요?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집에서는 반찬 따로 안 덜어 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전에요. 수건 막 2-3장씩 쓰면 엄마한테 혼나보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야, 설거지 많이 해. 조금씩 왜 그릇 많이 내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요. 이거 사실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내 집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예. 게다가 이 업소가 혼자 하시는 데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그릇은 셀프로 가져가는 거라고 매번 안내를 드렸는데도 계속 혼자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한테 갖다 달라 했다. 한 거예요? 이 부분도 또 누리꾼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 좀 해보죠. 요즘 이 크리스마스, 이게 언제 때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이게 요즘 역주행이라 가지고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이 노래가.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at the Christmas party hop. Mistletoe hung where you can see every couple tries to stop. Voices singing, let's be jolly.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Last Christmas. 야, 죄송합니다. 저 노래가 진짜 언제 뜬 노래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1994년에 나온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있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너뿐이다. 요게 30년 동안 1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보셨던 브렌달이 저게 1958년도에 이 가수가 13살 때 불렀던 노래예요. Looking 크리스마스 트리. 네네. Kn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주변은 이제 돌면서 춤추자. 요게 요번에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하나 굉장한 차트 있죠.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여기서는 아까 들으셨던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만났던 연을 올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요 웸의 노래가 또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지 마이클 굉장한 가창력 가졌었죠. 안타깝게도 2016년에 53세로 일기를 다 했고 그 이제 동갑내기 파트너였던 앤드류 리즐리는 저는 사실 이 가수를 더 좋아했는데 지금 60세가 됐네요. 이렇게 오랜 그 세월의 크리스마스 송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듯이 우리 프로그램도 오래도록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홍 기자님도 쭉 오래오래 연예계를 취재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1분만 기다리시면 돌아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